대장동 의혹 팀엔 유동규 전 본부장이 병원 응급실에서 체포돼 12시간째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유 전 본부장이 압수수색 당시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지기도 했던 주거지는 압수수색을 엿새 앞두고 이사한 곳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무죄 판결을 전후해 권순일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 대주주이자 기자 출신인 김만배 씨를 여러 차례 만난 것에 대해 법원행정처장이 부적절하다고 했습니다. 김만배 씨는 편의상 권 전 대법관 이름을 적고 방문한 것이라고 했는데 맞는 말인지 따져봤습니다. 정의용 외교장관이 미국이 북한에 좀 더 구체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며 대북 제재 완화를 언급했습니다. 정부가 한 달 뒤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 결혼식엔 접종 완료자 100명을 포함하면 최대 199명이 참석 가능해집니다. 15,000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4시간 동안 후배를 폭행한 10대들이 붙잡혔습니다. 유통기한 임박 상품을 반값으로 파는 유명 중고거래 앱이 연일 매출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 이어 국군의 날 행사에서도 종전선언을 언급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대장동 특혜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검찰의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가 병원 응급실에서 체포됐습니다. 검찰은 유 씨를 통해 대장동 개발 설계의 실질적인 책임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비정상적으로 설계된 이익 구조는 누가 주도했는지, 로비는 없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조만간 화천대유 최대 주주인 김만배 씨를 비롯한 관계자들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자, 주원진 기자. 유 전 본부장이 출두하기 전에 병원 응급실에서 체포됐다고요? 네, 중앙지검은 오늘 오전 9시 24분 유동규 전 본부장을 체포해 지금까지 조사 중입니다. 지난 29일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인 지 이틀 만입니다. 유 전 본부장은 원래 오전 10시에 출석하기로 약속했지만 새벽에 복통을 호소하며 응급실로 갔고, 검찰은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것을 우려해 병원으로 직접 찾아가 진료를 받고 나오는 유 전 본부장을 체포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어제는 소환 조사를 거부했고, 이틀 전에는 수사팀이 압수수색을 나오자 휴대폰을 창밖으로 던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봤고, 법원은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내일쯤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수사가 좀 탄력이 붙겠군요. 다음 차례는 누가 될 것 같습니까? 네, 검찰은 유 전 본부장 조사를 마치는 대로 화천대유의 최대 주주인 김만배 씨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김 씨의 휴대폰을 압수해 포렌식을 진행 중입니다. 검찰은 화천대유와 관계사들이 대장동 개발로 4,040억 원을 배당받는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에게 수억 원을 주고 로비를 했는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인 남모 변호사의 여권 무효화도 검토 중입니다. 남 변호사는 사건이 불거지자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중앙지검에서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예,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쏠리는 핵심적인 의혹은 대장동 개발의 비정상적인 수익 분배 구조와 관련한 것입니다. 검찰은 관련자가 제공한 녹취 파일을 통해서 유 전 본부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미 상당 부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 전 본부장이 차명으로 화천대유의 지분을 갖고 있다는 의심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백연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 수사의 핵심 단초는 천화동인 5호의 소유주인 정모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 파일과 사진이 담긴 진술서입니다. 여기에는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 측에 거액의 금품을 요구해 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점은 유 전 본부장이 경기관광공사 사장직에서 물러나기 전인 지난해 말로 전해졌습니다. 사실이라면 대장동 개발 사업의 수익 분배 구조를 자신이 설계한 대가를 요구한 셈입니다. 녹취록에는 총 4,040억 원의 배당금을 어떻게 분배할지를 논의하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집니다.
녹취록에 나오는 사람은 4명으로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유 전 본부장, 천화동인 소유주인 남모 변호사와 정모 회계사입니다. 이들이 로비 자금 등 배분을 놓고 서로 갈등하는 대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 의혹에 대해 유 전 본부장 측은 자금 흐름을 규명하면 객관적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그런데 화천대유 못지않게 의혹이 쏠리는 업체가 또 하나 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일했던 정모 변호사가 설립한 유원홀딩스라는 회사인데 검찰은 이 회사의 설립 시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화천대유에서 빠져나간 거액의 돈이 이 회사로 흘러들어간 것 아니냐는 의심이죠. 검찰은 화천대유가 얻은 거액의 수익금 일부가 이 회사를 통해 세탁이 됐을 것으로 보고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권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은 굳게 닫혀 있고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경기 성남시 유원홀딩스 본사 사무실입니다. 부동산 개발 등 법인 등기에 올린 사업 목적만 무려 55개에 달하지만 지난달 29일 검찰 압수수색 이전에도 일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가끔씩 오는 것 같아요. 지난해 11월 자본금 1억 원으로 유원 오가닉을 만든 뒤 2달 만에 유원홀딩스로 이름을 바꾼 당사자는 정모 변호사. 7년 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산하 투자사업 파트장으로 일한 부하 직원이었습니다. 검찰은 정 변호사가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모 변호사의 추천으로 성남도계공에 입사했다는 점 등 때문에 유원홀딩스가 대장동 개발 수익자금 저수지로 사용됐을 가능성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은 성남 대장동에서 5km, 차로 15분 거리로 유 전 본부장 등은 최근까지도 이곳에 자주 모여 대장동 사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유원홀딩스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 컴퍼니였을 가능성에 주목해 법인 계좌로 오고 간 돈의 흐름을 추적 중입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이번에는 관련한 저희 단독 보도로 이어가겠습니다. 검찰이 이틀 전 유 전 본부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지만 의혹을 밝혀줄 핵심 물증이 될 수 있는 휴대전화는 결국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압수수색이 들어오자 유 씨가 창밖으로 던져버린 것으로 알려졌지만 누가 주워갔는지 휴대전화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여기에 더해 유 전 본부장이 이 오피스텔을 불과 일주일 전에 계약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압수수색 당할 걸 예상하고 급히 거주지를 옮기고 휴대전화도 고의로 버렸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황정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유동규 씨가 압수수색 당시 머물던 오피스텔입니다. 유 씨는 압수수색 엿새 전인 지난 23일 급히 이곳에 방을 계약했습니다. 9월 23일 날 계약한 거예요? 네, 맞아요. 네. 친구분이 오셨어요. 별도의 이삿짐도 없이 들어와 의아했다고 목격자들은 증언합니다. 방 안에 이불 하나 가져왔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취재진이 확인한 유 씨의 입주 직전 방의 모습. 침대 하나에 책상 하나가 들어갈 정도의 공간입니다. 경기도 수원의 전셋집에 살던 유 씨가 압수수색 직전 거주지를 정리하고 이곳에 임시거처를 마련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 씨는 이곳에 머문 지 엿새째인 지난 29일 수사관들이 들어닥치자 20분 동안 문을 열지 않았고 휴대전화는 창밖으로 던졌다고 했습니다. 수사관한테도 다 이야기를 했고요. 그 전날 어떤 사고가 있었어요. 수사관들이 인근 도로를 수색했지만 끝내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해당 휴대전화 신호가 20km 넘게 떨어진 서울 잠실 인근에서 잠시 잡혔다는 보도도 나왔지만 검찰은 보도의 진위에 대해 별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치권에선 유 전 본부장이 문을 열어주지 않았던 20분 사이 누군가와 통화를 했고 창밖으로 던져진 휴대전화를 그 누군가가 가져갔을 거란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은 사고치면 절대 전화기를 뺏기면 안 된다고 했던 과거 이재명 후보의 주장에서 배운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절대 뺏기면 안 돼요. 이재명 지사님을 충성심으로 모셨던 분이기 때문에 적어도 본능적으로 학습이 되시지 않았을까. 이 후보 측은 인격 말살을 넘어선 추악한 선동이라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경찰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관계자 8명을 출국 금지시켰습니다. 전담 수사 인력도 대폭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좀 의아하죠. 이미 5달 전에 내사를 시작하고도 정식 수사 착수조차 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이 난리법석을 떠는 이유가 말이죠. 윤서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FIU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화천대유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통보받은 건 지난 4월입니다. 이후 경찰은 내사를 진행했지만 지난달 중순까지도 수사 전환 단계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이 정식 수사에 나선 건 지난달 28일. 하지만 검찰이 한 발 더 빨랐습니다. 경찰의 정식 수사 하루 뒤인 지난달 29일, 검찰이 대대적 압수수색에 먼저 나선 겁니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화천대유 이성문 대표를 소환 조사하는 등 검찰보다 먼저 사건에 손댔음에도 수사는 지지부진했던 겁니다. 또 경찰이 어제 관련자 8명에 대한 출국 금지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미 지난달 29일 같은 조치를 먼저 했습니다. 경찰이 오늘 수사관 24명을 증언하고 모두 62명에 이르는 수사팀을 꾸렸지만 검찰은 오늘 핵심 관계자인 유동규 씨의 신병도 먼저 확보했습니다. 검찰이 주요 자료를 먼저 확보하고 주요 관계자마저 빠르게 체포하면서 경찰은 뒷북 수사 비판을 피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TV조선 윤서입니다. 자, 이제 적어도 겉으로는 검찰 수사의 속도가 붙는 것처럼 보입니다. 속도 그런 것인지 검찰을 취재하는 한송원 기자에게 직접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기자, 결국 유동규 씨를 체포를 했군요. 검찰도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어떤 인물입니까? 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계획을 설계하고 민간 사업자 선정에 관여한 인물입니다.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 발탁됐고 또 대장동 사업이 한창 추진 중이던 2015년 3월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장 직무대행을 맡았습니다. 당시 일부 직원들이 민간의 지나친 배당이 이루어질 수 있다며 반대했지만 유 전 본부장은 강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대장동 개발의 밑그림을 그린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본다는 거죠. 문제가 되는 핵심적인 의혹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유동규 김만배 녹취록에 들어있는 금품 수수와 로비 대금 의혹입니다. 예. 이 대장동 사업의 핵심 설계자 중 한 명인 정모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의 수익 배분 구조를 설계할 때 화천대유 측에 유리하게 해주려고 10억 원대의 돈을 받았는지와 또 정관계와 법조계에 뿌릴 로비 자금을 마련하려고 정 회계사 등 관계자들을 상대로 350억 안팎의 돈을 각출하려 한 사실이 있느냐, 그런 부분입니다. 자, 10억 원 받았다, 또 돈 각출하려고 했다, 이게 이제 녹취록에 나온다는 거죠, 이런 내용들이.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유 전 본부장이 차명으로 이 화천대유의 수익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의혹도 있죠. 네, 맞습니다. 이 개발 사업을 설계한 것으로 알려졌던 유 전 본부장이 배당금 수혜자인 천화동인 1호의 실제 주인이거나 지분을 갖고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 이 천화동인 1호는 최근 3년 동안 민간 참여 7개 관계사 중 가장 많은 1,208억 원을 배당받았습니다. 이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자들로부터 천화동인 1호의 실제 주인은 대주주 김만배 씨가 아니라 유 전 본부장이라는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결국 이재명 지사가 전혀 몰랐겠느냐, 이런 의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는데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두 사람 모두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이렇게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그 김만배 씨 측 변호인은 오늘 350억 원 정관계 로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예. 그러면서 투자자들이 서로 이익 배분 비율을 더 높게 받기 위해서 대화하는 내용을 녹취한 것뿐이라고도 했습니다. 또 유 전 본부장 측도 너무 비틀고 끼워 맞췄다며 로비 자금에 대해 부인했습니다. 자, 이 부분도 뭐 검찰 수사를 해보면 다 나오겠죠. 그럼 다음 수사 대상은 누가 됩니까? 네, 유 전 본부장과 동업에 참여했던 유원홀딩스를 만든 정모 변호사가 거론됩니다. 예. 이 유원홀딩스는 개발 사업 이익금이 흘러들어가 자금 세탁을 한 곳 가운데 하나로 의심받고 있는데요. 또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관계사인 천화동인의 각 소유주들이 차례로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수사팀은 이번 주말에도 관련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병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이런 대형 사건이 일어나면 보통 검찰이 조직의 명운을 걸고 수사한다, 이런 표현들 많이 쓰는데 이번에도 의지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좀 지켜보면 되겠군요. 예, 한송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여야는 대장동 특혜 의혹을 두고 곳곳에서 충돌했습니다. 특히 각 상임위에서 야당은 특검을 수용하라는 팻말을 붙였고 여당은 국감 방해라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시작부터 파행을 빚기도 했습니다. 이번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씨를 정인 채택하자는 야당의 요구에도 여당은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윤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무위에도 교육위에도 문체위에도 야당 위원석에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라는 팻말이 붙었습니다. 민주당은 국감 방해라며 제거를 요구했고 국정을 조사하라 했더니 정치 선동장으로 만들면 되겠습니까? 확정되지도 않는 여당의 제1후보인 이재명이라는 세 글자를 포함시켜서 일부 상임위에선 곽상도 의원을 지목해 돈 받은 자가 범인이란 피켓으로 맞대응했습니다. 야당은 민주당도 과거 야당 시절 피켓을 내걸었다고 반박하면서 곳곳에서 정회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매번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야당은 하면 안 됩니까? 내로나버리죠. 온 국민이 지금 화천대유 과연 누구 거냐고 묻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와 유동규 씨의 연관성을 주장하며 국감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재명 지사 들어계시죠?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권한 내용도 들어있죠. 승아 여기서부터 대장동 게이트 시작된 거 아닙니까? 뭐가 아니에요? 의사진행 하세요. 여당은 관련 증인 채택을 모두 거부했습니다.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럼 그 결과를 보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해야지. 정무위 국감장인데 왜 이재명 이름이 왜 나옵니까? 대장동 수사 상황을 지켜보는 여야 시각 차이도 컸습니다. 얼마나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까? 전방위적으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지금 압수수색에 들어갔고 그나마 우리가 특검을 요구를 하고 특검을 간첩시키려고 하니까 검찰이나 경찰에서 수사하는 척이라도 하는 거죠. TV조선 윤수영입니다. 대법원 국정감사에선 김만배 씨가 이재명 지사 재판을 전후해 여러 차례 권순일 전 대법관을 찾아간 것을 두고 이른바 재판 거래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졌습니다. 김 씨는 후배 기자를 만나거나 대법원 이발소를 이용하기 위해서 간 것이라고 해명했는데 야당은 권 전 대법관이 퇴임한 뒤에는 출입한 기록이 없다며 김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여당은 시기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맞섰습니다. 박경준 기자가 양측의 주장을 들어봤습니다. 김만배 씨가 권순일 전 대법관실을 방문한 건 지난 2년간 총 8차례. 대부분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재판 시기에 집중됐습니다. 대법관 신분인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외부인을 저렇게 자주 만나는 건 이례적이라고 했고 자기 방에서 한 달에 4번 만난 사람 있습니까? 외부 인사로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야당이 김 씨가 이재명 후보의 이해관계인이라고 하자 만남은 부적절하다고 답했습니다. 이해관계인이라면 만나는 건 부적절합니다. 김만배 씨는 법원 이발소나 후배를 만나러 간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권 전 대법관 퇴임 이후엔 대법원 출입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렇게 이발소를 올 거면 이 권순일 대법관이 퇴임한 이후에도 오는 것이 이것이 상식에 부합하는데 이렇게 그 김만배 씨가 권순일 대법관에게 재판 청탁을 했다는 일을 합니다. 민주당은 대장동 개발이 이미 마무리 단계고 이 후보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던 시점이라며 재판 청탁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한 4, 5개월 지날 때까지 아예 만나지도 않고 이재명 지사를 위해서 로비를 해야 될 이유 자체가 없다. 하지만 이 후보가 스스로 설계자라고 한 사업을 통해 김만배 씨가 막대한 이득을 본 만큼 두 사람의 관련성을 부정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권 전 대법관의 화천대유 고문행을 두고는 여당에서도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등록도 안 하신 분이 그렇게 1,몇백만 원이 넘는 돈을 무슨 자격으로 받나요? TV조선 박경준입니다. 앞선 보도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김만배 씨가 권순일 대법관의 사무실을 여러 차례 방문하는 건 석연치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최원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자, 최 기자 어서 오십시오. 자, 일단 이 두 사람이 얼마나 자주 만났습니까? 김 씨는 2019년 7월부터 13개월간 9차례 대법원을 방문했습니다. 이 중 권순일 대법관실을 방문지로 명시한 건 8번입니다. 자, 그런데 기자와 취재원으로서 가까운 사이였다면 이 정도 만나는 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점이 좀 미묘합니다.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 회부된 게 지난해 6월 15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인 7월 16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죠. 방문 시점을 보면 회부 6일 전, 그리고 회부 다음 날, 그리고 판결 다음 날에도 각각 1시간씩 방문했습니다. 자, 그런데 야당이 주장하는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이 성립하려면 권 전 대법관이 이 재판에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 이것도 중요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유무죄 판단이 5대5로 갈린 상황에서 권 전 대법관이 11번째로 무죄 의견을 내면서 사실상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건 사실입니다. 물론 양심의 반의 이 지사를 봐주기 위한 것이었는지는 본인만이 알 겁니다. 그런데 권 전 대법관은 이 판결 2달 뒤에 퇴임했고 화천대유에서 고문료로 월 1,500만 원가량 받았습니다. 야당에선 이 고문료가 대가성이 있다면서 사후 뇌물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자주 만나는 것에 대해서 김만배 씨는 뭐라고 해명을 했습니까? 이제 청산에 근무하는 후배 법조팀장들을 만나거나 단골로 다니던 대법원 이발소 방문이었다. 권 전 대법관도 서너 차례 만났지만 재판 관련 언급은 한 적이 없다. 그리고 권 전 대법관 이름을 댄 건 편의상 적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 대법원이라고 한다면 우리 사법부의 최고 정점에 있는 곳인데 후배 기자를 만나거나 또는 이발소를 가기 위해서 대법관의 이름을 적는 거 이거 가능한 일입니까? 출입 규정을 보면요. 피방문 부서가 허가한 경우에만 출입이 가능합니다. 해당 부서에 전화로 확인하는 절차도 거치는데요. 물론 입구를 통과한 뒤 마음이 바뀌어서 다른 곳에 갔을 수도 있지만 굳이 권순일 이름을 댄 이유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습니다. 다른 이유로 갔다는 김 씨 해명에 대해서 직접 검증을 해봤다면서요? 네, 취재기자가 현장에서 직접 확인을 했는데 출입기자 방문 차원이라면 기자증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출입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또 예. 단골이라던 이발소 관계자의 기억으로는 김 씨를 못 본 지 3년은 된 것 같다라고 했고요. 한 관계자는 권순일 대법관실이 있던 9층에서 김만배 씨를 수차례 목격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까지 기록에 권 전 대법관 퇴임 이후에는 대법원 방문 사실이 없다는 점도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원희 기자 설명한 정황으로만 보면 김만배 씨의 대법원 출입 기록이 매우 중요한 기록이면 틀림이 없어 보이는군요. 나머지는 검찰 수사에 맡겨보죠. 잘 들었습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해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북 제재 완화를 주장했습니다. 미국이 제재 완화에 소극적이어서 대화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 즉 교착 상태에 빠진 책임이 미국에 있다는 뜻이죠. 북한이 연일 미사일을 쏘아대며 긴장을 끌어올리는 상황에서 과연 적당한 발언인지 논란이 적지 않고 야당에선 북한의 핵 개발을 정당화하는 발언이란 비판도 나왔습니다. 권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경하는 이광재 위원장님. 북한이 대화 정체 상태를 미사일과 핵 능력 증강에 이용하고 있다. 미국이 북한의 대북 제재 완화 같은 구체적인 유인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던 정의용 장관.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책임이 미국에 있는 듯한 취지의 정 장관의 발언은 오늘 국정감사에도 논란이 됐습니다.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시행하지 않는 상황에 제재 완화를 언급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왔지만 정 장관은 대북 제재 완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 나올 수 있도록 그런 하나의 인센티브로 이런 것도 협의를 해보자 하는 거죠.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의 선결 조건으로 내건 적대시 정책 철회가 한미 연합훈련 중단과 안보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지만 정 장관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전략자산 전개를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미국의 해구산, 그 핵심 요소가 사실은 전략자산 전개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해구산에 뻥 구멍을 뚫겠다는 얘기죠. 이게 북한의 요구입니다.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우리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과정의 첫 번째 단계. 정 장관이 연일 북한과 중국의 편에 서는 듯한 발언을 이어가면서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물밑 조율이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오늘은 국군의 날입니다. 북한은 오늘도 다시 신형 미사일을 쏘아 올렸고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도발에 대해서는 침묵한 채 또다시 종전선언을 언급했습니다. 윤동빈 기자가 국군의 날 기념식에 다녀왔습니다. 임기 마지막 국군의 날 행사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또다시 종전선언을 강조했습니다. 나는 한반도 종전선언과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국제사회에 제안했습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 신형 지대공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알린 지 5시간 뒤였습니다. 북한은 지난달에만 총 4차례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는데 극초음속 미사일을 포함한 2건은 UN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마리논 헬기 추락 사고로 순직한 장병들을 호명하며 희생과 헌신을 기렸지만 일부 유족은 추모식에 한 번도 오지 않은 대통령이 들러리를 서게 한다며 행사에 불참했습니다. 오늘 국군의 날 행사엔 항공기 40여 대, 함정 10척 등 육해공 핵심 전력이 총 출동한 가운데 사상 처음으로 해병대 합동 상륙 작전으로 진행됐습니다. 해병대의 상륙 돌격 장갑차 KAV 64대가 해안으로 돌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사상 최대 규모의 합동 작전 행사로 압도적인 재래식 전력을 과시했지만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과 같은 비대칭 전력에 대한 대응 수단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오늘 발표된 코로나 하루 확진자 역시 요일 최다로 집계되는 등 확산세가 꺾이지 않았는데요. 정부가 코로나 향후 대책을 내놨습니다. 많이들 기대하고 있는 위드 코로나 시점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었는데 한 달 뒤인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현재 확산세와 이번 주말, 다음 주말 이어지는 연휴를 고려해서 현행 거리두기는 2주 유지하지만 당장 다음 주부터 결혼식에는 접종 완료자 100명을 포함하면 최대 199명이 참석 가능하게 했습니다. 서영일 기자가 관련 내용 좀 더 자세히 전하겠습니다.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인 현행 거리두기가 오는 17일까지 2주 연장됩니다. 사적 모임 인원 제한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추석 이후에 더 거세진 코로나 확산세, 이번 주말부터 시작하는 2차례의 연휴 등 방역 위협 요인을 감안하여 단 생업과 관련된 일부 시설엔 접종 인센티브가 확대 적용됩니다. 현재 3, 4단계에서 결혼식장 허용 인원은 최대 49명이지만 앞으로는 식사를 하면 99명, 식사를 안 하면 199명까지 늘어나는 겁니다. 사적 모임 제한을 받았던 돌잔치는 49명까지 가능하고 실외 체육시설은 최소 경기 인원의 1.5배까지 참여가 가능합니다. 백신 접종엔 속도가 붙어 접종 시작 217일 만에 국민의 절반 이상이 2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정부는 이달 말 성인 접종 80% 완료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당초 10월 말 11월 초로 제시한 위드 코로나 전환 시점을 11월로 정했습니다. 미접종자의 감염 전파를 억제하면서 예방 접종을 확대해 나간다면 11월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새로운 방역체계 전환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를 위해 환자 분류 체계를 손보고 재택치료 대상도 무증상, 경증 성인 환자로 확대했습니다. 정부는 2주간 유행을 최대한 안정시킨 뒤 다음번 거리두기 조정에서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과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완화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장제원 의원의 아들 노엘의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노엘은 지난해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는데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래퍼 노엘 장용준 씨가 6시간에 걸친 경찰 조사를 받고 나왔습니다. 동승자 누굽니까? 술 누구랑 드셨나요? 하실 말씀 없으세요? 장 씨는 지난달 18일 밤 10시 30분쯤 서울 반포대로에서 벤츠 승용차로 차선을 바꾸다 옆차와 부딪혔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장 씨는 이를 거부하고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아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장 씨는 지난해 6월에도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집행유예 기간 동안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겁니다. 경찰은 음주 측정 거부와 무면허 운전, 경찰 공무집행 방해 등 5가지 혐의로 장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혐의는 인정이 어려워 제외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일 장 씨가 만취 상태라는 이유로 간단한 조사를 마친 뒤 귀가시켜 논란이 됐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돈 15,000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4시간 동안 후배를 폭행한 고교생들이 붙잡혔습니다. 피해 학생은 전치 8주 진단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코뼈가 부러지고 얼굴과 몸 곳곳에 폭행 흔적이 남았습니다. 17살 고교생 A군은 지난달 5일 전북 김제의 한 하천 다리 밑에서 집단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군은 학교 선배인 18살 B군 등 4명에게 이날 새벽 1시 반부터 4시간 넘도록 폭행과 가혹 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군은 전치 8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나도 살려달라고 빌고 희덕거리면서 더 심하게 때리고 너무 억울하고 믿었던 형들인데 이렇게 때리니까. 이들은 폭행 과정에서 소주 한 병을 강제로 마시게 하고 담뱃불로 가혹행위까지 했습니다. A군이 빌린 돈 15,000원을 갚지 않고 버릇없이 굴었다는 이유였습니다. 경찰은 B군 등이 폭행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당 핸드폰을 제출을 받아서 디지털 포렌식을 했는데 그 결과 도구되냐 확인할 게 없어요. 현재 하고 있어요. 경찰은 B군 등 선배 고교생 3명과 이들을 범행 장소까지 차에 태워준 22살 C씨 등 4명에게 공동상해와 감금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이맘때부터 초겨울 전까지는 멧돼지의 먹이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도로나 인가에서 사고가 속출하는데요. 특히 도로에서 죽는 야생동물 로드킬이 매년 17,000건이 넘을 정도다 보니까 이 도로에서 야생동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처법이 공유됐는데 이게 논란을 낳았습니다. 오늘 포커스는 로드킬 대처법에 맞췄습니다. 경북 안동의 한 고속도로. 느닷없이 멧돼지 한 마리가 뛰어듭니다. 운전자는 급히 핸들을 꺾어보지만 멧돼지와 정면으로 충돌했죠. 능미로 보고 앞에 봤는데 멧돼지가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정말 놀래가지고 아무것도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에어백까지 터진 큰 충격에 차는 가드레일을 들이받고서야 겨우 멈춰섰습니다. 멧돼지는 현장에서 즉사했고 차는 폐차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을 달리는 승용차. 순식간에 나타난 멧돼지를 피할 길은 없어 보입니다. 또 다른 시골길. 눈앞을 가로지른 멧돼지가 맞은편 차량과 부딪힌 뒤 튕겨져 나오지만 결국 피하지 못하죠. 오, 멧돼지. 매년 도로 위에서 죽는 동물은 무려 17,000여 마리. 고라니가 먹이 등을 찾아 나섰다가 가장 많이 죽었고 길고양이와 너구리, 떠돌이 개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는 동물을 피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올라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죠. 도로교통공단 등은 운전 중 야생동물을 발견하면 경적을 울려 동물들이 도망가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차를 멈추거나 방향을 틀어서 최대한 충돌을 피해야 하지만 놀란 마음에 핸들을 갑자기 크게 돌리면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핸들을 가대 조작을 해버리면 오히려 차량이 전복이 되거나 주황 분리대라든지 그런 가드레일 교통시설물에 부딪혀서 오히려 운전자가 더 다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신고하고 사고 조치를 하는 건 필수. 사고가 난 뒤 그냥 현장을 떠나면
도로교통법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야생동물의 생명은 물론 사람들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로드킬. 사고를 막을 수 없다면 야생동물 서식지 훼손을 멈춰 찻길로 내려오지 않게 하는 게 최선의 예방책이 아닐지. 뉴스나인 포커스였습니다. 미 증시가 올해 들어 가장 나쁜 성적으로 9월 거래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증시도 크게 출렁였습니다. 문제는 조정이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건데 주가가 연일 떨어지면서 빚내서 투자했다가 강제 청산당한 규모도 사흘새 780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정현 기자입니다. 원자재값 급등과 인플레 우려가 가시지 않으면서 미 증시는 9월 마지막 날에도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월간 기준으로 보면 올해 들어 최악의 성적입니다. 이 여파로 우리 코스닥도 천선이 무너졌고 코스피도 1% 넘게 빠지면서 3,000선을 위협받았습니다. 긴축에 대한 우려 커진 상황들에다가 그린플레이션이라고 해서 유가도 좀 들썩거리다 보니까 일석이 아닐 수도 있다는 압력을 좀 키우는. 반년 만에 최저치 기록이지만 이 와중에도 개인은 7,600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습니다. 빚을 내 투자하는 B2도 다소 줄긴 했지만 여전히 24조 원대입니다. 주가 하락으로 담보가 부족해 강제 청산당하는 반대 매매도 사흘새 78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시장에선 미국의 정치 불확실성과 중국의 전력난 등 대외 리스크가 겹쳐 조정이 길어질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옵니다. 중국에서는 헝다 사태를 비롯해서 금융 불안이 확산되고 있어서 전반적인 금융시장의 불안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개인 투자자들이 B2의 위험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증권사들의 신용대출 한도 조정을 주문했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제품은 아무래도 사기가 꺼려지죠. 그런데 유통기한 임박 상품을 반값으로 파는 유명 중고거래 앱이 연일 매출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명한 소비로 받아들여지기도 하지만 물가 상승으로 인한 어려운 가계 상황이 반영된 건 아닌지 우려도 나옵니다. 류지연 기자입니다. 국내 최대 중고거래 앱입니다. 마감 할인 판매 메뉴에 들어가니 반값 할인이 한창입니다.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유통기한 때문에 폐기될 수도 있던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면서 알뜰한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입니다. 지난 7월부터 시작한 이 서비스는 시작 첫 주에 비해 매출이 359% 신장했습니다. 아직은 폐기되지 않은 정상적인 상품이기도 하고 그런 상품들을 더 필요한 시민분들이 더 합리적인 가격에 가져갈 수 있다면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편의점은 1년 반 전부터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품을 앱을 통해 판매하면서 누적 판매량은 139만 개를 넘었고 폐기 비용도 36억 원 절감했습니다. 기업은 폐기가 줄어드니 친환경으로 비용 절감을 할 수 있어 ESG 트렌드에 맞춰 많은 기업들이 뛰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 전문 재고 판매숍은 올해 상반기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75% 늘어나는 등 반품되거나 철진한 상품을 정가의 절반 정도에 판매하는 재고 쇼핑도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가성비 높은 쇼핑에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고 있습니다. TV조선 류주현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윤석열과 홍준표 국민의힘 두 선두주자가 5번째 TV토론에서 거세게 맞붙었습니다. 그동안 주로 방어에 집중하던 윤석열 후보가 오늘은 공세적 태도로 전환하면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다만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후보들은 이재명 지사가 의혹의 몸통이라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제주 경선에서도 과반 승리를 이어가며 이낙연 후보를 압도했습니다. 홍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치 개혁을 키워드로 내건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후보의 과거 거친 발언들을 일일이 거론하며 구태 정치라고 몰아세우자 같은 당원을 향해서 망둥이, 상대할 가치 없는 어린애, 바퀴벌레, 연탄가스 뭐 이런 내부 총질 발언하고 전형적인 구태 정치 때문에 홍 후보는 당시 윤 후보는 어디에 있었냐고 반박했습니다. 문재인 후보 품 안에 있었잖아요. 두 번에 걸쳐서 벼락 출세를 하고 그리고 우리 보수 개멸하는데 앞장선 선봉장을 했고 국민이 분노하고 고발 사주 의혹을 두고 법률 공동체라는 표현이 나오면서 두 사람의 목소리는 더 높아졌습니다.
윤석열과 손중성은 이거 법률 공동체 아닙니까?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지. 그게 정치지. 그냥 막 얘기하면은 정치가 수준이 떨어져서 국민들이 외면합니다. 윤 후보는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를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두세 번 만났을 뿐이라며 부친 자택집을 팔 때 김 씨 누나라는 점을 몰랐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때 감정 싸움까지 오가며 격하게 토론을 진행하던 후보들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니까 번복준표라는 별명도 생기고요. 수석했다는 좋은 머리로 남 뒤집어 씌우는 것만 절에 넣어가지고. 대장동 의혹을 두고는 몸통이 이재명 후보라는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10월 10일 날 민주당 후보가 되더라도 나중에 사퇴해야 되는 것.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몸통입니다. 민주당의 7번째 경선 지역인 제주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56.75%를 얻어 과반 득표를 유지하면서 35.71%를 얻은 이낙연 후보의 격차를 더 벌렸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이 내일 화천대유로부터 50억 원의 퇴직금을 받은 아들 문제와 관련해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의원직 사퇴를 선언할 거란 전망이 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른바 상도수호, 일부 의원이 곽상도 의원을 두둔한 걸 두고 큰 소란이 일었습니다. 이채림 기자입니다. 어젯밤 긴급 최고위가 열리던 시각 조수진 최고위원은 곽상도 의원 아들의 퇴직금이 화천대유 불법과 관련이 있느냐며 아들의 퇴직금이 논란이란 이유로 아버지가 의원직을 사퇴하는 게 타당하냐는 문자 메시지를 당 지도부에 보냈습니다. 이준석 대표 부친의 농지법 위반까지 거론하면서 탈당한 무소속 의원의 제명을 의결하는 건 전두환 신군부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보낸 문자 그대로 들고 국민과 당원을 설득해보라고 맞받았습니다. 이렇게 아주 당의 안타까운 모습이 나오게 된 것을 상당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곽 의원과 가깝게 지내온 것으로 알려진 조 최고위원은 여당과 싸우는 게 먼저란 취지였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당 안팎에선 맹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김용태 최고위원은 개인 정치는 나중에 하고 자중하란 공개 입장을 내놨고 진중권 전 교수는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며 싸움을 하려면 내부 지뢰부터 제거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당내 대선 주자들도 조 최고위원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곽상도 의원을 감싸는 이른바 상도 수호를 그만두라거나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 당과 곽 의원 중 누구와 함께할지 결단하라, 조수진표 내로남불이란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곽상도 의원 제명 처리에 대해 홍 후보를 제외한 대선 주자 7명은 모두 찬성했습니다. 내일 오전 기자회견을 예고한 곽 의원이 의원직 사퇴를 발표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당대 신분사회의 표정을 담아낸 하회탈과 병선탈은 한국인의 얼굴을 잘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죠. 그런데 이 탈이 세월을 이겨내지 못하면서 훼손도 이어졌는데 우리가 노쇠해지면 병원의 힘을 받듯이 탈에도 보존 작업이 이뤄졌습니다. 그 모습을 임서인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콧등 부분이 유실돼 목재가 훤히 드러난 하인 이메탈. 벗겨진 칠과 갈라짐.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니 800년 세월의 흔적이 적나라합니다. 고려시대 제작된 것으로 전해진 국보 안동 하회탈과 병산탈 13점에 대한 과학적인 정밀 검사가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에서 종이 들뜸 등 상상의 동물 주지탈의 손상이 눈에 띈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보통 이제 목재 유물이나 얇은 금속 유물들을 찍는 저설량의 이제 엑스선 장비. 엑스레이 사진으로 손상 부위를 정확히 확인합니다. CT 촬영으로는 3차원 영상을 찍는데 코와 턱의 각도나 높이 등 물리적인 측정으로 세밀한 정보를 얻습니다. 재질 분석 등으로 파악한 정보는 보존 처리와 오리나무에 오칠을 해 만든다고 고전으로만 전해졌던 탈의 제작 기법을 정확히 밝히는 데 쓰일 예정입니다. 64년에 지정된 이후로 과학적 조사 및 보존 처리가 처음 안료 들뜸 현상, 박락 등이 확인이 되고 목재 균열 부분이 미세하게 확인이 돼서 그 일부 탈에서는 보존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내년 12월까지 보존 처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풋내기 형사가 전신이 마비된 법의학자와 함께 연쇄 살인범을 추적합니다. 두 사람을 비웃듯 범인은 살인 현장마다 다음 범행을 예고하는 단서와 함께 아주 작은 종이 조각을 남깁니다. 조각 퍼즐을 하나씩 맞춰 나가자 마침내 범인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이렇게 풀리지 않는 퍼즐이란 없습니다. 송나라의 명장 악비를 모신 사당에 사람들이 침을 뱉는 동상이 있습니다. 악비를 모함에 처형시킨 재상 부부죠. 둘의 악행에서 나온 고사성어가 동쪽 창가에서 꾸민 일이 발각됐다는 동창사발입니다. 밀실에서 모의한 일도 백일하에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뜻입니다. 은밀한 것이 가장 잘 보이며 희미한 것이 가장 잘 드러난다는 가르침도 있습니다. 음험하게 꾸민 일일수록 남이 못 볼 거라고 생각한 일일수록 더 분명하고 또렷하게 알려진다는 얘기입니다. 황당무계한 싹쓸이 수익만 보일 뿐 잔뜩 흐트러져 있던 대장동 개발 의혹의 퍼즐들이 한 조각, 두 조각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화천대유가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들에게 10수억 원을 뿌렸다는 녹취 파일이 검찰에 제출됐습니다. 화천대유 측과 성남도개공 책임자가 배당금 4천억 원과 아파트 분양 수익을 어떻게 분배할지 논의한 대화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남시 쪽의 비리 의혹이 물밑에서 떠오르는 순간입니다. 단군 이래 최대 공익 환수 사업이라는 자랑에 그럴 리가 했던 의구심이 그러면 그렇지라는 쓴웃음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이 녹취 파일에는 정관계 법조계 로비 정황과 대상이 실명으로 거론됐다는 얘기도 정치권에서는 나돌고 있습니다. 결국 수사의 관건은 이재명 지사의 관련 여부일 수밖에 없습니다. 와중에 그의 기자회견 발언이 새삼 주목받고 있습니다. 해지겠고 사실 이 설계는 제가 한 겁니다. 이 지사의 대법원 무죄 판결을 전후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권순일 대법관을 8번 방문했다는 출입 기록도 석연치 않습니다. 퍼즐을 푸는 결정적인 한 조각이 될 것인지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지사는 야당인 국민의힘이 제기한 대장동 게이트를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받아쳐왔습니다. 국민의힘, 죄송합니다. 도둑의 힘, 이것도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성공적인 강공이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리 돌아봐도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갈 일은 아닐 듯합니다. 국민이 그렇게 어리석지도 않고요. 검찰 수사든 특검이든 국정조사든 어느 누구도 진실을 밝히는데 앞을 가로막아서는 안 될 겁니다. 만약 그런 세력이 있다면 그 세력이 바로 이 의혹의 배우라고 국민들은 믿을 겁니다. 10월 1일 앵커의 시선은 그러면 그렇지 였습니다. 밤사이 중부 지역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수량은 5에서 40mm 정도인데요. 짧은 시간에 강하게 쏟아질 수 있어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남부 지역은 비 대신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이렇게 내일 아침까지 비와 안개만 제외한다면 주말 동안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에는 다소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특히 일요일 30도 가까이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그만큼 일교차가 크겠는데요. 아침 저녁으로는 따뜻하게 입으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아침에는 18도 안팎에서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26도, 대구는 29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경기와 강원 지역에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0월 1일 국군의 날에 전해드린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